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합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과 같은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는 14개월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경기 회복세도 주춤하며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한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석 달 내리 감소했던 산업 생산은 지난달 1.2% 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와 전자부품 수출이 늘며 지난달 생산이 전달보다 각각 6.5%에 9.4%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근로자들이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 원에 이자 4,338억 원이 붙은 합계 1조 926억 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을 인정한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최대 쟁점이었던 기아차 사측의 신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초과 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계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3급심에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복합적으로 하락 요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추세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한방의 악재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됐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조를 고려했을 때 동결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우세했는데 역시나 동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이 부분과 관련된 충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인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4천억 원대 일부 승소 판결인데 그러다 보니 현대차 그룹주들의 하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낙폭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 중반대의 하락폭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회사인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그칠 만한 이슈는 분명히 아니어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 리스크에 미국 정치 리스크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있어서 오늘 갈피 잡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금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64.09포인트, 8포인트 정도의 낙폭이 보이고요. 2370포인트 탈환한 지 하루 만에 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375포인트 오늘 장중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빠져 내려왔고요.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고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좀 낙폭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시총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장비 쪽 그리고 재계 전체의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가지 악재로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2362포인트 현재 오늘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만이 삽니다. 1260억 원 개인만이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어제 사던 기관도 오늘 팔고요.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1210억 원 가까이 현물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이 203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 수준입니다. 현대차 지금 14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2%대 낙폭이 보이는데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타격이 조금 더 큽니다. 포스코 1.78% 상승하면서 34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43,150원, 800원 하락합니다. LG화학은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물산 모두 하락하고요. 네이버가 75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SK까지 전 종목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24만원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KB금융 오늘 조정 나오면서 55,300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SK텔레콤도 요금 인하 결국에는 약정요율 인하를 25% 인하까지 지금 결국에 정부에 백기를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25%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영업이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SK텔레콤 주가 빠져 내려옵니다. SK도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자, 이제 코스닥 지수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지수는 656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올라갑니다. 0.25% 상승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 고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스권이긴 한데 상승 쪽 박스권이고요. 655.69부터 657.77까지 한 2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402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폭의 매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370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 전주체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57억 원 정도 살짝 눈치를 보면서 조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가운데 한 종목만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1% 초반의 상승인데 56만 2,700원에 지금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인 슈젤 같은 경우에 0.45% 약보합권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 하락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1위부터 5위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하락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로엔코미팜, SK모트리어즈 모두 0%대 하락이고요. 포스코캠텍의 상승폭이 큽니다. 전기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포스코캠텍 오늘도 8% 급등이 나오면서 32,900원까지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하루 쉬고요. 오늘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8%대 급등이 나오고요. GS홈쇼핑 2% 상승입니다. 컴투스, SFA, 서울반도체, 보합 혹은 하락 쪽에서 주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27원, 1126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1120원대 초중반에서 3거래일 동안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다시 상승, 급등락이 지금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지금 향방성, 향배를 잡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요즘 증시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인데 주가 흐름은 조금 기대보다는 좀 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8월 되짚어볼 만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보다 놀라운 사실은 2017년도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8월 말까지 시장 흐름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에 좀 두리뭉실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먼저 최근까지 이어졌던 미국 시장의 변화부터 보게 되면 이제 허리케인이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타격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이어가는 긴축 기조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어떤 비둘기파적인 부분들도 대두가 되는 반면에 그래도 경기는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조 속도는 여전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들이 같이 격돌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와의 추이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대로 갖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이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달러와 약세에 대한 인덱스가 변화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이오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갈 가능성도 같이 타진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이 미국의 허리케인 관련돼서 정유시설이 멕시코만 근처에 한 30개 중에서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와 함께 나오는 정제 마진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정유부터 이 석유화학 업종의 모멘텀들도 되고 있다는 사실들도 어떤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국내에서 금토기가 열렸는데 금리는 또 상당 기간 오랜 동안 동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왔던 흐름들로 보게 되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근원 물가 수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물가 이제 8월 내일이죠. 내일 보면은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추가적인 흐름들까지 이어졌을 때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진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반대로는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딱 그거 같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들은 좀 제한적이고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8월 말에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9월 달인 다음 달까지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면서 8월 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건 생각 못했네요.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눈 내리고선 연말 될 것 같은 분위기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제 다가오는 9월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전망이나 뭐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전략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드릴 얘기가 없고요. 차라리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다는 게 더 빠른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직까지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특히 2385 중요한 저항선, 2320선 지지권 이쪽에서 일단 방향성이 좀 모호한 흐름들의 박스권이 9월달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쪽의 변화가 왔을 때 가장 선호하는 쪽은 또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은 아마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에 대해서 부담을 대형주도 못 사는데 중소형주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9월달을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 3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코스피 대비 견조한 모습들을 확인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업종, 특히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재료나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 선전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포인트는
중소형주 관련된 쪽에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9월달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관련된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종목 쪽에 좀 더 챙기는 9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김민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부장이 얘기하고 깜짝 놀랐는데 벌써 8월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요.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러다가 진짜 눈 내리고 성탄절 분위기 오고 내년 재해이 좀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참 그런 낭만적인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계속 나오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좀 어떻게 보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뉴욕 시장은 북한 미사일보다도 태풍 하비가 지금 더 무섭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학습 효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로 허리케인이 엄청 났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사정상 3주 만에 출연인데 서울경제 오랜만에 오셨죠. 네. 그동안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뭐 북한 도발, 북핵 리스크 한참 얘기가 되면서 나왔던 그걸 가지고 전부 뭐 유럽 증시가 빠져도 뉴욕 증시가 빠져도 이머징이 빠져도 전부 북핵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황 쓰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쓴 거고요. 딱 한 줄로 좋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에 조정이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가 됐다고 북핵이 덤태기 쓴 거죠.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그리고 그 정덕영 그 말씀하신 학습 효과는 참 대단합니다. 지난 29일 무렵 가장 그 뭡니까 저 일본 홋카이도 상공으로 미사일 쏘았을 때 그날 뭐 대단했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개장초 낙폭했다가 많이 하는 모습도 대단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데다가 그날 저는 유심히 한번 뭐 길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뭐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이제 상암동 미어 터지겠네요. 그쵸. 이란이랑 축구한다고. 상암동 미어 터지고, 공영방송 1층 로비마다 미어 터지고. 뭐 파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드릴 말씀은 북핵 하는데, 북핵 때문에 빠졌느냐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추가 도발을 북한이 항상 그 북한 아나운서의 특유의 말투로 한단 말이죠. 참 보면서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인데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고민하잖아요. 진짜 쏠까 얘네들? 이러는데 최근 이제 사례로 봐서는 쐈단 말이죠, 몇 번을. 그것도 그 미사일을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런 과시용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9월 9일까지 뭐 추가적으로 도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구구절, 쌍십절 자꾸 입에 오르내리죠.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고, 그 다음에 쌍십절 10월 10일은 뭐 원래 쌍십절은 그건데 저 중화민국 대만 대만 정부 수립일인데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도 그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꾸 언론에서 회자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그때 무서웠던 발언이 분노와 화염이었죠. Fire and Fury. 그렇죠. 그때는 무슨 당장 이렇게 북한을 한번 때릴 것 같이 했습니다만 뭐 중국의 그 황구 15를 통한 중국의 입장 표명이 아주 주요했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다, 뭐 괌을 공격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중립 지킨다. 뭐 김정은 쪽에서도 꼼짝 못하는 발언이고요. 그건 곧 자기들이 죽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인 어떤 타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도 러시아와 협력하겠다. 즉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움직이려면은 3차 대전 각오해라. 이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북한하고 대화는 답이 아니다.
그걸 갖다 트위터에 모처럼 올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재밌는 거는 거기다가 또 우리 송영길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 건너가서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같이 펜타곤에서 회담도 하고 하는데 예. 거기서 그러면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가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 정부의 공식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것도 콩가루 집어야죠. 대통령은 대화가 답이 아니다라는데 국방장관이 말이죠. 예.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뭐 배넌도 가고 뭐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쵸. 취임 초에 지금 그 백악관 집무실의 사진 중에 남아있던 참모, 비서실장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고 펜스 부통령만 남아있죠.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내가 펜스 부통령이라도 절대 안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그 비서실장 존 켈리. 뭐 거기도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 예, 예. 그리고 맥마스터 국가안보 실장. 예. 죄다 해병대 장성 출신이죠. 네, 출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예. 그래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쵸.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이고요. 아마 죽을 지경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난 29일이었나요? 홋카이도 위로 쏘았을 때 예. 미국 어정쩡했죠. 그쵸. 우리 한국도 어정쩡했죠. 일본 아베는 뭐 불라고 했습니다만 일본 열도가 그날 하루 종일 궁금했던 거는 요격을 했나 못했나 이겁니다. 이때까지 뭐 날라오면 요격할 수 있다 했는데 예. 패트리어트도 깔았는데 요격을 한 거야 못한 거야. 뭐 별일 알 것 같아서 참았다. 그러면 나중에 괌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가 별일일지 알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예, 예. 한 번 쐈더니만도 미국, 일본, 한국 다 그냥 절절매드란 얘기죠. 전략적이죠. 그쵸. 전략적이고 좌우지간 깡 하나는 대단합니다. 뭐 예. 그런 상황이라서 북핵리스 그 걱정 안 해도 되는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 뭐 시장이 지금은 그거는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대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어떤 말씀드리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주식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괜히 북한 때문에라는 시황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핑계가 이제 딱 좋은 소재다. 좋은 이제 소재다. 내릴 때 네. 특히 기관이 매도할 때 예,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들 네, 뭐 예, 그런 뭐 이렇게 식이겠죠. 시황을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네. 내일이 9월이니까요. 한번 이제 또 9월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이제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심한데 글로벌 환율의 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달러 약세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기조가 어떻게 네. 가는지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1년 반 남짓 바짝 올라왔던 달러 강세, 유가 폭락. 예, 예. 그리고 나서 한 옆으로 한 2, 3년 기었다가 예. 금년 들어서부터 지금 8개월째 달러는 약세입니다. 약세였죠. 약세인데 지금 시장의 글로벌리 포지션 자체가 보면은 달러 매도 쪽, 달러 약세 쪽 배팅이 굉장히 쏠려 있는 와중인데요. 예. 그러나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유로 달러 30분 차트 한번 보시죠. 예. 그때 뭐 일본 하늘 위로 뭐 미사일 날아갔네만 할 때, 자 유로 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 30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12시 30분 현재 그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유로가 이까지 옵니다. 한번 1유로당 화면에 보니까 1.1772달러 하던 게 1.2070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1.18로 왔는데요. 1.20 넘었다고 난리였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로 달러가 1.17에서 1.20까지 가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유로가 강해진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강해진 거지? 하는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곱하기 한번 1000을 해보시죠. 곱하기 1000을 하면 우리 환율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환율처럼 읽어본다면은 8월 25일만 하더라도 1177원이었던 환율이 예. 1177원이었던 게 그냥 뭐 거래일 기준으로 한 2, 3일 만에 한 이틀 만에 1207원이 갔으면은 1177원 하던 놈이 한 2, 3일 만에 1207원 왔으면 우리 서울에서 어떤 느낌이 오나요? 환율 난리 났다 싶죠. 예, 전쟁 났다고. 1207원 하던 환율이 지금 1187원 하면은 예. 또 이틀 사이에 그렇죠. 훅 또 깔아앉은 거죠.
자, 달러인 그런 데다가 유로 달러 일간 보시면은 1.20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1.2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애들 난리 난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있었고. 자, 드라기가 또 이제 9월 초에 한번 얘기할 수 있었고. 여기서 급격하게 도는 모습. 자, 일단 유로 강 한번 접을 때가 됐다 하는 느낌. 달러엔도 보시면은 이 흐름이죠. 일단 108에는 굉장히 잘 단단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사진 제가 지금 일주일 한 열흘째 계속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9월 이후부터는 이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때. 재료 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발로틸리티, 이 변동성. 우리가 뭐 흔히 빅스. 변동성은 딴 거 없죠. 코스피가 2000에서 2300 가는 것 같다가 변동성이 크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추세죠. 안정적인 추세고 방향성일 뿐이고, 변동성은 아까 유로달러 차트도 보셨다시피 이게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한 이틀 급격하게 오르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입니다. 요즘 시장이 외환시장, 주식시장 할 것 없이 변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매번 요즘 특히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혼란스러우실 것이고 또 길게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좀 다시 가야 되는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한번 불 붙는 거냐? 이제 고민스러운 단계죠. 변동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항공모함이 크게 돌기 시작한 그 변동성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원화 지금 딱 3거래일만 놓고 보면은 이틀 오르고 하루 빠졌는데, 오르락 내리락 폭이 뭐 0.34% 정도 됩니다. 사실 환율에서 0.3%, 0.4%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환율 시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방향성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환율 예를 들어서 뭐 달러엔을 말씀드릴게요. 달러엔이 예를 들어서 뭐 110.50에서 111엔 갔다. 뭐 그 역의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환율 하루에 뭐 한 5원 움직인다 전일 대비 그럴 만한 거고 이제 한 10원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깜짝깜짝 좀 놀라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 며칠 사이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전합니다. 한 3주 만에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우리 환율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고 이게 무슨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해도 이 정도란 얘기죠.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이죠. 당국이 서울 외환시장의 당국이 상당히 은근히 강하고요. 그 당국에 좀 이렇게 길들여진 우리 딜러들의 야성이 좀 죽었고, 그 다음에 유로든 뭐든 굉장히 재밌는 통화들이 많은 대비 안 움직이는 이 원하다 보니까 여기가 무관심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죽었다 깨도 전쟁 나라의 환율은 아니다는 건 느낌이 오고 문제는 달러가 약세다 하는데 이 월간 차트 보시면 이제 1110원은 굉장히 중요해졌죠. 눈으로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 달러가 제대로 약세하려면은 진짜 1110원 깨지는 거 한번 보시고 아니면 진짜 1.2달러, 1유로당 1.2달러를 다시 한번 올라서는 걸 한번 보시고 그래야만이 달러 약세를 갖다가 제대로 입에 올리고 있고 저 개인적인 뷰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바닥 친 것 같습니다. 즉 유로달러 같으면 고점 받고 단기 고점 받고 우리 환율도 1110원 밑으로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변동성 장세 예측을 해주셨는데 9월 시장 전망과 함께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 팔다 보니까 지수가 좀 못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9월은 좀 어떨지 한번 여쭤볼까요?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부터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 21선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21선 일간 차트에서 주추세라고 얘기합니다만 크게 눈에 들어오는 3세판이네요. 이번에 21선 밑으로 내려온 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독일 증시, 경제가 좋아서 유로가 강하네. 그러면 독일 증시도 좋아야 되는데, 유럽 증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위클리로 보시면 크리티컬합니다. 9월을 앞두고, 즉, 여기서 이번 주, 여기 캔들이 하나씩, 두 개씩 더 더해지면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은 후행 스핀이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후행 스핀이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즉, 2016년 이후부터의 상승장이 이제 깨진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우리 코스피, 어쨌거나 이런 선, 위클리 차트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노란색 선, 20주 이평선, 이런 정도의 우상향 기울기가 한 번에 깨진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이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냐? 이제 9월달 가시면은 미국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데셀링, 부채 상한, 예. 부채 상한 그다음에 조세 개혁. 예. 자, 거기다가 이거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고요. 그쵸. 네. 자, 9월 7일 날 22 통화정책회의 있고, 예. 19, 20일 날 연준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덜컹거릴 것입니다. 9월에 이제 항공모함이 돌기 시작한 이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자, 굉장히 어려운 그 혼조세 가운데에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미국 의회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이면 당장 9월이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9월 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일 텐데 다음 주에 또 9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